예,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예. 홍익학당 대표로 있는 윤홍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또 강요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취지는 참 좋지만 제가 보니까요, 인문학의 정수를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인문학을 또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흡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학 때부터 한번 이 인문학의 이 핵심을 한번 맛보니까요, 이건 인간이 사는데 정말 필요한 정보고, 인류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한 몇십 년 살아가지만 인류가 3000년 전에 했던 고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인문학 그런 고전들을 공부하다 확인했고요. 그때 이미 나온 답이 지금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좀 뭔가 발전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는 걸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살기는 100년을 못 살아도 몇천 년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는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인문학에 담긴 정보들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양심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진짜 정의로울 수 있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답안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세게 양심이 답이다라고 잡았는데요. 동서양의 모든 고전의 핵심이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인간 안에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고 이것만 잘 활용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라는 거는, 보세요, 인간의 모든 문제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 남대문 경찰서도 결국은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고, 이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기를 또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정의란 무엇인가란 강의도 있었지만 그 강의를 들어도 사실 정의라는 게 모호합니다. 우리가 모호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사실은 모호하지 않으니까 정의란 게 뭔지 알고, 어린아이만 해도요, 어머니가 뭐라고 지적했을 때 어린아이도요,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항변합니다. 꼬맹이가 뭘 안다고 항변을 해요. 즉 인간은요, 이런 정의감 같은 걸 타고나더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정보가 이 현대사회에서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인문학의 이 몇천 년 전에 인문학의 이 지혜의 답을 찾아보면요, 몇천 년 전부터 인간은 타고나기를 원래 도덕적 감각을 갖고 태어났다. 다만 우리가 언어 능력은 타고났지만요, 짐승들 사이에서 크면 인간적 언어 능력이 퇴화되겠죠. 마찬가지로 도덕적 감각은 타고났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들, 욕심이 많은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면요, 도덕적 감각이 퇴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 인문학의 핵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양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 양심은 개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인문학에서 배운 건 그거였고, 동서양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서양의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우리 교과서에서 흔히 배우죠. 그 말이요,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했을 때 이 이성이라는 건요, 당시 그리스에서 말한 이성이라는 것은 선악을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성이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지금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건요, 계산을 잘해가지고요, 나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뭔지 잘 따지는 그 능력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서양에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게 동양에서 맹자일의 양심이라고 부르면서 강조했던 그거랑 만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선악 판단 능력. 그리고 그 선악을 판단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은 하고 악은 막을 수 있는 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를 이 모든 동서양의 고전은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좀 무관심하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당장의 성공과 어떤 욕심 측면에서의 자아 실현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자아 실현인데요. 인간이 가진 도덕적 능력을 구현해 본다는 것도 엄청난 자아 실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그 소홀해진 감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조금만 개발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예, 내가 매일매일 겪는 이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고 옳은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더 높은 식견을 갖게 되지 않으실까 하는 이제 마음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두 가지 마음의 차원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서양 철학을 연구하다 보면요, 인간의 마음을요, 두 개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해하시고 나면요, 어렵지 않아요. 요 5가지 기준들만 이해하시고 나면요, 인간의 마음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자, 이건 고전에서 가져온 지혜고요. 예, 또 제가 이렇게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숙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순수한 마음과 에고의 마음이라고 있는데요. 이 에고는요, 이겁니다. 이 몸뚱이까지를 나라고 생각하는 감각이에요. 그런데 인간한테는요, 이걸 넘어선 감각이 있는 게요, 그게 이제 순수한 마음인데요. 철로에 누가 술 취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기차가 들어올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도와주건 못 도와주건 간에 무심할 수는 없죠. 이미 그 상황을 봤을 때, 즉 나의 몸에 직접 해가 오는 게 아닌데, 즉 에고의 마음에서는 내 일 아니니까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감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봅니다. 나 같고 내 가족 같고, 저 사람이 오늘 사고가 나면 가족은 어떻게 될 거며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도덕적 마음인 양심이고, 이 양심은요, 여러분이 가르칠 물건이 아니고요, 양심한테 배워야 될 물건이더라는 겁니다. 왜냐, 양심은요, 어느 선까지가 옳고 그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꾸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여기다 자꾸 입히니까 그러지, 순수하게 그 마음을 따라가 보면요, 어느 선까지가 옳고 어느 선까지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할 때도 조금만 여기서 선에서 어긋나면 그건 도리가 아니지 하고 바로 여러분이 맞받아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미 정의의 감각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근거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정의나 이런 걸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이건 아니다라고 바로 거부하고 나옵니다. 그게 이 두 가지 마음의 합작입니다. 양심만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마음의 합작인데, 한번 보시면요, 에고의 마음이라는 건요, 한비자에 나온 말입니다. 한비자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호리피해의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익을 좋아하고, 좋아할 호의 이익자, 해로울 해자에 피할 피자입니다. 즉 이익은 좋아하고 손해는 싫어하는 게 인간이다. 이게 요즘 현대사에서 말한 합리적 인간입니다. 현대사에서 말한 이성적 인간이에요. 합리적 인간. 요즘 경제학 배우시면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가격이 내리면 사고,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산다. 그래서 합리적이다.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가는데, 이게 옛날 한비자가 내렸던 인간에 대한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말 그대로 따랐던 왕이 진시황인데 자기 자식 돼서 바로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중국사에서요, 한번 노골적으로 이렇게 호리피해의 인간형을 제시하고, 그래서 상을 주면 좋아하고 벌을 주면 싫어하니까 상벌만 잘 조정하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접근했다가 나라 바로 망한 뒤에 한나라 때는 절대로 이 호리피해를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추구할지언정 겉에 반드시 인의해지라고 하는 윤리 도덕을 위에다 제시합니다. 사람은 인의해지해야 사람이다. 도덕을 알아야 사람이다라는 걸 앞에 걸어야 백성도 왕한테 도덕을 기대하고 안심하고, 임금도 백성이 또 충성해 줄 걸로 믿고 안심하더라는 겁니다. 서로. 그런데 호리피해를 제시했더니 서로 임금이 이익이 되면 날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임금도 신하들이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너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서로 이 욕심으로 충만한 사회가 만들어지다는 겁니다. 서로 경계하는. 실제로 그런 사회는요, 이게 불안하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 때 제시한 호리피해의 인간형에 대신해서 기존의 인문학의 아주 고전이죠, 논어나 맹자에서 제시했던 호선오학형 인간형을 이제 중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즉 인성이 갖춰진 사람이 역시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해서 이제 한나라 때부터는 과거를 보고 뭘 하건 항상 도덕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선오학이라고 제가 대비해서 말해봤습니다. 호선오학이라는 게 이제 동양 고전에서 늘 나오는 말인데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개가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로운 걸 좋아하고 해로운 걸 싫어하는 건요, 당연한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데 이겁니다. 에고의 마음의 기준은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이로움과 해로움만 따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나한테는 이로운데 상대방한테는 해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인간한테는 또 어떤 감각이 있냐면 내가 한 짓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심이죠. 즉 결국은요, 이로운 건 좋은 거고 해로운 건 싫은 건 맞는데 그 기준이 나만을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인류 전체를 기준으로 삼느냐, 우리 가족을 기준으로 삼느냐, 우리 나라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양심적이냐 이 욕심적이냐가 갈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만 생각하신다면요, 이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소아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우리 욕심의 마음이면 대아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양심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조화를 안 이루면 사람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양심은 오히려 욕심을 살려줍니다. 즉 욕심이 어디까지 욕심을 부려도 좋은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제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대해 정확히 안다면요, 욕심마저도 되게 당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거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또 욕심을 자유롭게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만약에 불안해지면요, 어디까지가 지금 내가 부려도 되는 욕심인지가 모호하니까 결국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모를 수도 있고 또 무리하게 또 이 자기 욕망의 확장에 노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무리하게 자기 욕망을 누리느라고 또 우리가 어떤 시간과 정력을 소비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게 양심이 뭔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 욕심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관리되게 되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게 되고 이 정의를 지키는 욕심도 가능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유교에서는요, 2000년, 3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내용에 다 써 있습니다. 사서 3경, 사서 5경 중에요, 이 서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여순 때면은요, 우리나라 단군이랑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단기 2333년 따진 거 있죠. 그 연도에 있던 중국의 왕들이 서로 이제 천자들끼리 대통령 자리 주고받으면서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데 그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인간의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약하니까 양심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잘 파가지고 욕심을 다스리면, 근데 욕심은 나쁜 거라고는 안 했어요. 위태롭다 그랬지. 위태로운 게 안정이 돼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요게 이제 전대 왕이 후대 왕한테 주는 이 신법이 이거였습니다. 요것만 잘하면 통치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동양 정치나 철학의 가장 기본이 이 욕심과 양심의 문제였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요, 그 유교 사상이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500년간 조선을 다스리는데 퇴계율곡이나 이런 분들이 뭐 연구했는지 그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배우셨을 겁니다만 사단 칠정론을 연구했다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조선 선비들이 500년간 연구한 것도 이겁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사단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측은지심, 수오지심, 십이지심, 사양지심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정이라는 게 희노애락을 말합니다. 칠정 중에 핵심은 희노애락입니다. 즉 희노애락의 마음은요, 여러분 욕망의 마음이고 사단의 마음은 여러분 양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인간한테는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고 또 이게 답입니다. 자 보세요. 희노애락이라는 건요, 이것만 체크합니다. 희, 욕망이 충족됐다는 얘기입니다. 희, 락, 욕망이 충족이 많이 됐다는 거죠. 희보다 더 훨씬 충족이 더 큰 겁니다. 노, 욕망이 지금 좌절됐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분노, 슬픔, 이제 좌절돼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슬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희노애락이라는 건요, 뭘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욕망, 개인적인 욕망이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희노애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이 작다는 게 문제죠. 이 기준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같은 희노애락도 이제 사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단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보십시오.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 십이지심이라는 건요, 인간의 인의지의 양심의 발로기 때문에요. 측은지심이라는 거 뭡니까?
남이 안 좋은 일 당해도 나까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같이. 남을 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늘 발생하는 마음인데 그게 양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호지심이라는 건요.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보면요. 부끄러울 그게 자신일 수도 있죠. 부끄러워요. 남의 일인데도 또 부끄러워요. 여러분 남이 잘못하는 거 봐도 민망해서 못 보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요. 남을 나처럼 여기는 측은지심과 뭐가 함께 작용하는 거냐면요. 수호지심이 작용하는 건데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걸 보면요. 부끄럽고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증오가. 이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정의적인 어떤 정의감이 나온다거나 분노가 일어난다는 건요. 양심상 건강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런 거를 그런 분노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욕심이 가미돼 버리면요. 악플로 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플도요. 단순히 악플을 잡겠다라는 것보다 악플이 일어나는 원인을 아시면요. 양심에서 출발한다는 건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의감에서 시작했는데 가다가 어떻게 왜곡이 돼서 악플이 됐는지. 결국 악플이 되는 근거는요. 상대방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없이 상대방을 나처럼 이해하지 않고 나의 어떤 분노에 도취돼 가지고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지경이 되면 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즉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가 이 큰 기준이죠. 그래서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줬을 때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나처럼 여겨서 사랑하려는 측은지심, 그리고 어떤 아무리 옳은 내용도요. 밖으로 표현할 때는 사양지심이라는 건요.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죠. 인간 안에는요. 타고나기를 남에게 양보하는 이 감각이 있습니다. 저런 걸 넘어가면요. 우리는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분을 사귀었는데 친구분이 어떤 선을 싹 넘어오는 순간 수호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뭘 어겼느냐? 사양지심을 무시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례하게 굴었다는 거죠. 나에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양심 중에 인의지 중에 사랑은 측은, 정의는 수호지심, 예절은 사양지심으로 드러난다면 지혜는요. 시비지심으로 나타나는데 시비지심은 뭐냐면요. 올바른 답을 듣기 전에는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요. 타고나기를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자명한 답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은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명하냐 자명하지 않냐를 늘 판단하면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을 지금 예전에 동양 고전에서 그려놓은 건데요. 요 기준만 잘 숙지하시면요. 더 이상 양심적 판단에서 어려우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정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요. 법과 제도로 무장해서 나가다가도요. 저 내면에서 공허해지게 되어 문제가 생깁니다. 형식적으로 제도를 지키고 법을 따르다 보면요. 사람은 공허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과연 정의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다 뭐가 시키는 짓이냐면 양심이 시키는 짓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시기만 하면요. 내적 충만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정의고 이 양심에 맞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건데, 자, 이 사단이라는 게요, 얼마나 참 귀한 거냐면 인간을 잡아주는 게 사단이거든요. 보시면요. 우리가 희노애락의 욕망 때문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욕망을 따르니까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끝없는 자아 실현 욕구가 우리 문명을 발전시키는 건 맞는데 성공하고 싶고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그게 죄는 아닙니다.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는. 그런데 그거를요. 그게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인간이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 룰을 제시해 주는 건 양심입니다. 양심이 잡아주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욕망을 일으키는 이거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건강한 원동력이 되는데요. 양심을 넘어서 버린 욕망은요, 이 통제불능이 되고 모든 불법과 비리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이 욕심과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아주 늘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양심이 어떤 식으로 잡아주느냐? 맹자한테 예전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넌 자꾸 인간 안에 양심이 있다는데 나는 내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걸 모르겠다.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맹자가 저 말한 겁니다. 너 솔직히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물에 기어 들어가는 걸 본다면 너 놀래겠냐 안 놀래겠냐? 그럼 놀랬죠. 인간이면 놀래게 돼 있다. 아무리 악질적인 사람도 아주 사이코패스가 아닌 한에는 놀래게 돼 있다. 사이코패스는 좀 뇌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놀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놀래는 게 무슨 너한테 이익이 있어서 놀래느냐 이거죠.
여러분한테 이익이 안 되지만 피 흘리는 사람 길 가다 보면 우린 놀래고 걱정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너도 그렇지 하니까 그 사람도 거부를 못 하죠. 너 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양심이 있다고 입증한 게 이겁니다. 측은지심이 있다, 인간이면. 인간이면 또 뭔가 잘못한 걸 했으면요, 부끄럽고 믿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했건 남이 했건 간에. 그러니까 이 정의감에서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뭔가 남을 비난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비난으로 가버리면 이게 양심에서 시작했지만 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해서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된 거니까 이 과정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훨씬 양심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호지심은 정당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목적이 숭고하면 수단도 숭고해야 되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이게 표현될 때 또 다른 사람한테 수호지심을 일으키지 않겠죠. 내가 어떤 정의감 때문에 수호지심 때문에 움직였는데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수호지심을 일으킨다면 이건 옳다고 하기 힘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해 가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사양지심이라는 게요, 인간이 타고난 감각 중에요, 남의 눈치를 보는 감각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게요, 요게 어린아이들한테 안 배워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실험을 해보면요, 한 18개월 정도 된 아이들이, 이제 자아가 좀 성숙한 아이들이요, 천지분간 못하다가 저거를요 그대로 드러냅니다. 엄마 친구나 엄마의 감정 변화에요, 어린아이들이 눈치를 보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움직입니다. 그게 사양지심이 드러난다는 증거예요. 인간 안에 저게 원래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요, 때가 되면 발현이 되는데 자아가 조금 성숙되고 나면요, 이제 남과의 관계를 고민할 때가 되면요, 저게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즉 눈치를 봐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면 더 조심합니다. 즉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요, 이게 단순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때는 그게 그냥 눈치인데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 눈치를 보고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 들으실 때 지금 조심해 주시잖아요, 서로. 저도 여러분한테 조심하고, 이게 서로 지금 무슨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인간끼리 만나면 의뢰의 우린 서로 조심합니다. 상대방 기분을 배려합니다. 이게 사양지심이에요. 타고나기를 나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더 행복하고 화목하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감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8개월 정도 된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문을 열고 이렇게 서 있으면요, 와서 조건 없이 열어주고 갑니다. 즉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 남자 아이들은 좀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여자 아이들이 좀 더 빠르고. 아무튼 이게 인간이면 타고나서 이게 개발이 됩니다. 또 수호지심은요,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실험을 TV에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TV에서도 방영됐었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실험을 합니다. 동그라미가 있고요,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으면 네모는 열심히 올라가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자꾸 위에서 밀어버려요. 올라오면 밀어버리고 올라오면 밀어버리고. 세모는 자꾸 네모가 올라가는 걸 도와줍니다. 이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요, 요거를 한참 보여준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지어주면요, 동그라미를 땅에 딱 던져버립니다. 분노를 표현해요. 이 친구가 열심히 올라가려고 했는데 계속 좌절시켰죠.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분노합니다. 이거 인간이 타고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래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자녀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언제부턴가 반항하기 시작하고 이 부모님의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지적합니다. 내가 애한테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항하는 이유는요, 타고나서 그 나이 때 되니까 그게 발현돼 버려서 그래요. 시비지심도요, 맞다 맞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이들이요, 맞지 않아, 틀렸어.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는 기준을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알아서 다 본능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네 가지 감각이 없이는요, 인간 사회가 성립이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인문학에서는요, 이 감각들이, 양심이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짐승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동물들은요, 저거를 제대로 구현을 못 하는데 없다고는 안 해요. 인문학에서는 동물도 다 있다는 겁니다. 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동물들도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특히 개는 인간의 정서에 바로 반응해요. 늑대는 반응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를 키우게 된 배경이 늑대가 아니라
개는요, 인간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으면 바로 슬픈 줄 알고 반응을 합니다. 이 하나처럼 반응해요. 개도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서로 또 챙겨주고 하는 거 보면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 간의 서열도 확실히 있어요. 사양지심이 있어서요. 이 양보해야 될 때 안 하면요, 수호지심으로 바로 응징합니다. 동물들끼리도요, 바로 응징해요. 집단의 그 룰을 항상 잡아갑니다. 시비지심, 그게 옳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공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동물들은요, 타고난 감각으로 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공부를 하고 개발을 해야 나와요. 이 인간의 어려운 점인데요. 대신에 인간은요, 동물들이 표현할 수 없는 더 섬세한 영역까지 양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심을 표현한 그런 위대한 인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을 4대 성인이라고 모시는 건요, 그분들을 통해 양심이라는 걸 우리가 좀 봤다 하는 겁니다. 동물들 수준의 차원의 양심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양심을 인간은 봤다. 그래서 인간은 늘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투쟁해야 하는 존재고, 양심을 얼마나 개발하냐에 따라서 인간으로서 더 고귀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익히 알고 계신 그 상식에 조금만 날개를 달아드리자는 겁니다. 조금만 정밀하게 따지시면요, 결국 내가 왜 공자님을 존경하고 내가 왜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게 봤는가? 내 안에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였고, 나도 또 그래야 된다는 내 안의 충동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살았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고민하는 건요, 만약에 양심이 없다면요, 인간은 고민 안 할 겁니다. 욕심만 그냥 채우시면 돼요. 솔직히 남의 사정 모르고요, 내가 돈 벌었으면 되는 거고, 사기쳐서라도 내가 이익 얻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쉽게 그렇게 못하고 또 그렇게 할 때도 엄청난 저항을 받냐면요,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내적 충동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전에서 말하듯이 욕심은 늘 위태위태해가지고요, 당장에 이게 자극적이거든요. 늘 위태위태하다는 이유는요, 늘 이 자극을 받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내가 마음 먹으면, 독한 마음 먹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유혹이 자극적이고, 양심은요, 미약하다는 건요, 분명히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있고 충동이 있는데 욕심이 큰 소리 낼 때는 쉽게 무시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양심을. 그런데 끝까지 무시는 안 돼요. 일순간은 무시가 되는데 저질러 놓고 나면 또 가책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요, 우리도 남에게 부당한 피해 안 주고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얼마든지 나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욕심하고 아주 그 대척점에 있는 뭔가로 생각하지 마시고, 양심은 욕심을 제대로 쓰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법과 제도가 있는 게 국민들 욕망을 탄압하려고 있는 게 아니죠. 욕망을 합리적으로 부려라라고 조정해주는 기구죠. 여기까지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 이걸 조정해내는 게 이 법과 제도듯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근본적으로 이 자연적인 법을 가르쳐주는 게 양심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저 내용은요, 자연법의 내용입니다. 저 양심의 저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측은, 사양, 수호, 시비지심. 다른 말로요, 인의지,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하나로 딱 묶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님이 그걸 딱 얘기합니다. 논어 한 권을 다 읽으면요, 이걸 배우게 돼 있어요. 공자님이 이 얘기를 해요. 난 평생 이것만 팠다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에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게 양심의 결정판입니다. 이 이상의 도덕률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게 양심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풀어보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에게 하지 않으려면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고,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늘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런 판단을 표현할 때조차 내가 상대방이라면 싫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하 직원을 불러서 따끔하게 훈계를 하더라도 내가 부하 직원이라면 이런 훈계는 싫겠다 하는 건 하지 않으시면 양심적인 거고, 그렇죠?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요, 법이라는 것도 저 양심법에 토대를 두고 세워놓은 겁니다. 실정법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근거가 없어요. 실정법의 근거는 양심밖에 없습니다. 도둑이 여기 잡혀와가지고
내가 한 달간 정말 공들이고 잠 안 자고 연구해서 도둑질을 했는데 나의 노동의 대가를 왜 무시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정법에 너는 그러면 걸린다라고만 해서는요. 나는 실정법에 동의한 적도 없고 그게 지금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 때 이제 이건 가정입니다만 그랬을 때 마지막 근거가 되는 건 나도 네 거 훔쳐줄까입니다. 나도 네 거 한번 훔쳐볼까? 좋냐? 즉 너는 동의하겠냐 이거죠. 너는 남이 내 거 함부로 훔치면 동의하겠는가? 그러니까 내 건 동의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 양심에 어긋나니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고 양심에 어긋난 정도만큼 실정법이 정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이 죄의 이 형벌은 아닌 것 같다, 약한 것 같다 이런 감각을 다 어디서 나올까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당한 부당한 피해를 측은지심으로 느껴보고 나면 수호지심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나면요. 요 정도 처벌은 받아야 내 양심이 만족하더라 하는 감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실정법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정법의 근거는 법철학적으로 자연법에서 나오는데 자연법은 자연에 원래 있는 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양심입니다. 그냥.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 말고는요. 다른 데서는 그 근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을 쓰는데 그 사람은 양심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연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즉 자연법의 명령 내가 당해서 싫은 걸로 남에게 하지 마라.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치 않을 걸 상대방한테 하지 마라는 그 법을 따라버리니까 실정법을 어길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에 이 뭐가 저촉이 된다면 실정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자연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정도로 법에서도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정확히 듣는 사람들, 이건 우주적인 법이거든요. 자연에 원래 있는 법이고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라고 하고 철인이라고 하는 거고 우주의 법을 바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간관계에서도요. 어려운 문제를 그 사람들한테 갖고 가면 예수님, 부처님 같은 분들한테 갖고 가면 쉽게 풀어주는 이유가 무슨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너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는 게 되니까 이 짓은 하지 마라. 요건 해라. 금방 판단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일수록. 그래서 이게 이 증거가 공자님이 인간관계 최고 달인이라는 이 공자님이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 생기면 다 논어 읽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전달하고자 한 핵심은 이거예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지금 서양 도덕의 뿌리를 만든 기독교의 그 바이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는 이거 하나다. 이것만 지켜라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랍니다. 같은 말이죠. 동전의 앞뒤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말고 공자님 얘기로요. 예수님 얘기로 내가 받아서 좋았던 걸 남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걸. 이 이상의 도덕률은 없어요. 양심의 소리는 그게 답니다. 측은지심 쪽은 이 얘기를 하죠. 너가 받고 싶은 걸 너 남에게 해줘라. 수호지심, 정의감은 이 얘기를 합니다.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사랑과 정의가 딱 하나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라는 거는요. 살벌한 겁니다. 그냥 남을 잡고 싶어서 제도로 억누르는 게 되고 정의가 없는 사랑이라는 건요. 맹목적인 어떤 그런 집착에 불과하게 돼요. 이 두 개가 만나야만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랑이라야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사랑이 돼서 상대방도 그 사랑을 반겨주고요. 사랑을 전제한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그 이해와 소통을 전제한 정의라야 상대방도 받아들입니다. 사랑의 매라야 그래도 겨우 받아들이지 그냥 매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꼭 뭐 때리자는 건 아니고 이 따끔한 훈계라 하더라도 사랑이 전제되어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왜냐? 저게 나를 이롭게 하려고 나한테 지금 저런 가혹함을 주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법의 이런 제도도요. 인간의 이 양심이 없다면요. 서로 용납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보십시오. 자,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가지고 봤을 때요. 보십시오. 인간의 문명이 이게 없으면 과연 성립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양심의 어떤 가치가 훨씬 잘 이해되시거든요. 보십시오. 우리가 욕망 때문에 우리가 문명을 발전해 온 것 같지만 기본 틀을 양심이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게요. 사랑이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처럼 공감하지 못하신다면요. 여러분요. 드라마도 못 보세요.
드라마 보실 때 푹 빠져드는 거 뭡니까? 어떤 능력 때문입니까? 드라마 주인공 연기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연기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드라마라는 것도 아는데 여러분 잠깐만 보면 이미 빠져들어서 주인공과 나를 하나로 보고 주인공이 겪는 아픔을 나도 같이 겪으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 격투기 이런 프로 자주 보시죠? 격투기 프로 보면서 있으면요, 여러분 몸이 움찔움찔해요. 맞으면 같이 막 몸이 돌아갑니다. 때릴 때 다리가 막 힘들어가고, 축구 봐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 어떤 동작을 보면요, 그 마음까지 여러분은요, 금방 동일시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우리 뇌 안에 그 거울 세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뇌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즉 상대방의 동작을요, 금방 따라하고 그 심정을 금방 이해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결국 양심을 도와주는데요. 상대방을 나처럼 금방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인간들끼리 공감을 안 했다면 사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됐겠죠. 이렇게 모여 살 수가 없었겠죠.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가 뭔지 전혀 안 와닿는다면요, 같이 안 살았을 겁니다. 원시 시대만 생각해도요, 공동으로 애 키우고 했으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공동으로 사냥 다니고 사냥해서 얻은 거를요, 나눠 먹어야 돼요. 내가 잡은 건데요, 마을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또 마을에 사냥 못하는 사람한테 좀 나눠줘야 돼요. 공감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사회가 성립이 안 돼요. 나눠 먹고. 그 안에서 또 나눠 먹는 것까지 좋은데요, 남의 거를 남이 사냥한 거를 함부로 뺏어 먹는 사람이 나왔겠죠. 그때 이 정의가 발동합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을요, 그 구성원 전체가 합의해요. 옳다라고. 그 감각이 없었다면요, 사회가 성립이 안 됐겠죠. 법과 제도는요, 인간 안에 정의감, 수호지심이 없었다면 안 나왔습니다. 측은지심이 없었다면요, 모여 살 수가 없어요. 공동 작업이 안 돼요. 예절을 눈치 보는 마음이 사양지심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인류 사회마다 곳곳에 있는 다양한 형식의 문화, 에티켓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예절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만 해도 다양한 예절이 있죠. 그 예절을 만든 근거가 뭘까요? 양심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사해야 편하지, 요 정도 인사해야 될 사람한테 이렇게만 해도 뭔가 불편하고, 이 정도만 해야 될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나면요, 뭔가 불편해요. 내가 뭔가 조화를 깼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간은 신기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 꼭 예절이 생기는 겁니다. 이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절을 제일 강조한 게 유교고 공자님이죠. 그럼 이분이 예절이라는 형식만 강조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공자님이 예절을 강조한 목적이 따로 있어요. 논어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아주 능숙하게 치러진 장례식보다는 차라리 그냥 슬퍼하는 장례식이 낫다. 뭐냐면요, 예절의 본질을요, 공자님은 양심에 편하냐 불편하냐로 삼은 거예요. 장례식이 화려한 것보다는요, 가족들이 진짜 슬퍼해 주는 게 훨씬 의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슬퍼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절이 나온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제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해요. 예전에 3년상을 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년상을 하는, 어려서 3년간 젖 먹으면서 컸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품에 안고 애지중지 키워준 곡에 감사해서 돌아가셨을 때 보답하고 싶어 3년간 그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 그 마음이 불편해서 했던 거라고요. 당시 여건에 가능하니까 그게 됐던 건데, 어떤 제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해요. 3년은 너무 깁니다. 요즘 세월에 1년만 합시다라고 하니까 공자님이, 그럼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잖아요. 형식주의자면. 안 그래요. 너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그러고도 마음이 편하냐라고 물어봐요. 제자가 편한데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가고 난 뒤에 이제 뒷담화를 까십니다. 저 자식은 부모님이 사랑 안 했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절의 기준이요, 무조건 3년 지켜, 안 지키면 너는 이단이야, 배신자야, 이게 아니고요. 너 마음 편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니 뭐니 가정들이 싸우시는데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제사 때문에 만약에 가정 화합이 깨진다면요, 무엇을 위한 제사고 무엇을 위한 뭔지 모르시게 됩니다. 양심이 편해야 되고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우리가 조상도 기리고, 그래야 조상도 사실은 그게 좋겠죠. 여러분한테 제사 지낸다고 자식 가정이 깨지는 걸 부모님이 원할까요? 근데 지금 본말을 잃어버리면요, 형식에 집착하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이 제사상을 이렇게 차리다니면서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요, 애초에 형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양지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남한테 뭔가 맞춰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온 겁니다. 배려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요 원칙을 아시면요, 양심이 선명히 이해되시면
이 법을 넘어선 어떤 보편적인 우주적인 어떤 도덕률, 법을 아시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법을 넘어선 여기서 인간이 만든 법이 나왔구나라고 이해하시면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혜. 인간이요, 공통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학문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인간 사회에? 각자대로 논문을 써도요, 남들이 그거를 공통의 기준으로 판단을 못 해준다면, 즉 인간은요, 타고나기를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렸다라는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도 합리적으로만 얘기하면 남들이 설득될 거란 거 아시죠? 증거되면 남들이 꼼짝 못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인간은 타고난 거예요. 증거를 대면요, 납득해라라는 게 타고났고, 무엇을 그럼 맞다고 하느냐? 증거 있는 거예요. 무엇을 틀렸다고 하느냐? 증거 없는 거예요. 이게 타고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어떤 자녀를 지도할 때도요, 야, 뭐는 뭐야 그래도요, 처음엔 애들이 믿어주지만 나중엔 증거를 들어갑니다. 과학도 증거를 댔을 때 인정받아요. 증거를 안 댔을 때는 가설에 불과해요. 인간은 철저히 이걸 구분하는 감각을 타고났어요. 가설과 확인된 진리는 달라요. 증거가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무엇을 옳다고 하게 인간은 만들어져 있냐면요, 가설에 증거 있을 때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념과 어떤 체험이 만날 때만 우리는 옳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실험해 보면 다 똑같이 반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감각을 타고나는데 이거를 못 개발시켜주고 제대로 우리가 저거 감각을 소화 못할 때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보통 이런 말 하세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만약 이거 떼고 생각하면요, 힘들 게 없어요. 기회 되면 남 뒤통수 치고 짓밟고 내가 얻은 이익을 생각하면 뿌듯해하면 자야 돼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족 문제도요. 가족이야 뭐 힘들어하건 말건 내가 편하면 됐으니까 가족들 막 착취하고 다 빨아먹고 나는 그 남의 일이고 나는 이익을 얻었다고 내 기준만 생각하면 난 이루었다 하고 편하게 만족해 하시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가족 문제 하나도 다 힘드느냐? 올바르게 처리하고 싶거든요. 기본 타고난 감각이. 인간은요, 여기에 안 맞게 처리하면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뭔가 찜찜해요. 이 감각이 제일 인간 중에 떨어진다는 사람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감각을 타고나기를 이 측은지심, 공감 능력이 아주 떨어져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다 부족해지는 거죠. 공감을 못하면요, 옳고 그름을 못 가르게 됩니다. 보세요. 뭐가 정의냐고 했을 때요, 모든 성인들이 공통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의 전문가들이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했을 때 그게 불이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안 했을 때 그게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내가 당해서 싫은 거를 남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면요, 공감 능력 자체가 남이 원할지 안 원할지 만약에 모른다면요, 선악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사랑의 감각에 문제가 있으면요, 정의 감각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현재 사이코패스 그러고, 이게 선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욕망만 따르며 살다 보면요, 유사해집니다.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니까 그런 존재를 요즘은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문제는 없는데 욕망을 향해서만 살아오다 보니까, 양심을 계속 무시하며 살다 보니까 이런 감각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뇌가요, 올바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실험을 해보면요, 인간의 뇌가 건강하면요, 자동으로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충동을 억제하게 돼 있고요, 남의 사정을 공감하게 돼 있고, 사리 분별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뇌가 건강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이 반대로 가요. 충동 억제가 안 되고요, 사리 판단이 잘 안 되고 책임감이 없어지고요, 남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유로울 때 남의 입장을 잘 배려하시죠. 근데 뭔가 경황 없는 일을 당하시면 남의 사정 배려 못합니다. 시야가 콩알만해져요. 내 문제만 보여요. 근데 이런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늘 내 문제만 생각하고 남을 신경 안 쓰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연스러운 이 건강한 상태의 뇌 기능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한테 그 근처에만 가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가 나옵니다.
법에 꼭 저촉될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늘 그 사람 주변에 가면 피해를 입으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그 사람 근처에 가면요. 공감해주고 나한테 피해 안 주고 개념 있는 말만 하고 무례하지 않게 움직인다면요. 그 사람을 싫어할 리가 없겠죠. 이런 리더가 이제 진짜 리더라 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요. 이게 리더의 문제로 직결돼요. 정치, 경제의 핵심 주체가 되는 리더는요. 반드시 양심의 전문가여야 된다는 게 동양 철학의 결론이고 서양 철학의 결론은 플라톤 국가론 보시면 이런 인간의 이성을 잘 아는 철학자가 아니면 정치하지 마라라는 얘기가요. 플라톤이 이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모르면서 정치를 하면 손대면 손댈수록 더 일을 망치게 된다. 어떻게 망치는지 아시죠? 이번에 대한항공권 아시죠? 요거 어겨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배려 안 했고요. 개념 없었고 무례했고 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를 줬죠. 이런 일은요. 온 국민을 들끓게 해요. 왜냐? 국민들도 다 양심 있거든요. 그 얘기를 전해 듣기만 해도 꼭 내가 그 일 당한 것처럼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일을 계속 치는 게 첫째, 남한테 일단 부당한 피해를 줘서 문제고요. 두 번째, 제대로 된 반성을 못 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거든요. 이런 분들의 흔한 반응이 이겁니다. 잘못을 해놓고 남들이 이제 분노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기하게 특징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쟤들이 왜 나한테 저러지? 내가 부러운가 보다. 나를 질시한다라고 생각해요. 신기하게 제가 만나본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뭔가 남한테 피해를 줘서 지적하면은 너 지금 내가 이렇게 부럽니? 질투나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가 이 소시오패스 단계죠. 자기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솔직히 남의 마음을 못 읽어내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또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냐면 제대로 된 반성을 못해서 또 문제를 더 일으킵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더 자극해요. 올바른 정치라는 건 간단합니다. 국민들의 양심을 자극하지 않는 정치만 하면 돼요. 국민들의 수호지심만 자극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일만 안 하면요. 국민들이 그 열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는 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전문가가 아니면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리더십 구사가 안 돼요. 동양에서 리더를 군자라고 부르는데요. 군자는 동양에서 도덕적인 상징이죠. 그런데 원래는요. 그런 뜻이 아니고 군자라는 건요. 동양에서 예전에 각골문에서 이게 손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죠. 못에 생각하시면 돼요. 지팡이를 지휘봉을 들고 뭘 하죠? 지휘를 하죠. 지휘를 할 때 입으로 호령까지 하죠. 요게 임금이라는 겁니다. 군자는요. 이게 아들 자자인데 뭔 뜻이냐면 임금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요즘 말로 군자를 번역하면요. 그냥 리더예요. 리더. 리더를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휘봉 들고 앞에서 호령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해요. 근데 왜 이 군자가 도덕적인 존재가 됐느냐? 동양에서는요. 이걸 모르고 리더가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란 사람은요. 조직원의 이익을 내 이익처럼 여겨야 되거든요. 조직원의 해로움을 내 해로움으로 생각해야 돼요. 팀원의 이익이 내 이익이고 그래서 늘 내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되고 팀 전체 이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미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란 이름에는요. 이미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군자 그러면 리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도덕의 달인이에요. 근데 요즘은 도덕을 인성을 모르면서 리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리더를 앉혀놓으면 부하 직원을 착취해요. 부하 직원의 시간과 정력을 차치합니다. 돈을. 그래서 나를 채워요. 왜냐? 늘 한 게 양심이 아니라 욕심만 추구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남 위에 올라갈수록 나를 더 살찌우죠. 그럼 이게 리더냐 이거죠. 동양에서는 리더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맹자에서는요. 왕도 만약에 자기 배만 불린 왕이라면요. 왕이 아니라는 주장을 맹자에서 펴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에서도 맹자란 책을요. 백성들한테 읽히는 걸 되게 조심했어요. 백성들이 이걸 보고 흥분하면 안 되니까. 맹자의 책에 맹자의 그 말이다. 그거를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맹자의 그 구절을 인용해서 탕론이라는 글을 써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아니 리더도 잘못하면 바로 끌어내려야지 그 리더를 왜 봐주느냐 하면서 맹자의 논리를 더욱 확장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늘 위험한 인물들로 조선에서 분류되는 게요. 그게 사실은 유교의 본색이거든요. 동양고전의 본색입니다. 동양고전은요, 늘 이 얘기를 해요. 임금이 임금다워야 된다는 그 말 안에 뭐가 있냐면요. 임금은 백성의 이해관계를 자기 이해관계로 생각할 정도로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욕심을 잘 챙기는 사람을 보면 유능하다고 봐요,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잘 벌어요. 성공해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럼 우리 눈에는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리더감으로 보여요. 근데 뭔가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시냐면요. 리더는 무조건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유능해야 된다는 건요, 양심 그 다음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유능해도 양심적이 않은 사람은요, 자기 이익만 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리더로 올려놓으면요, 쫙 빨아먹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싹 털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혼란스러우신 거죠. 분명히 유능해서 뽑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더 빨린단 말이죠. 거기서 오해가 있는 겁니다. 돈을 너무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대통령 안 치면 국민 돈을 잘 벌어줄까요? 그 사람은 자기 돈 버는 전문가인데요. 한 번도 남의 돈 벌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앉혀놓으면요, 쫙 털어서 갑니다. 그럼 국민들은 뭐가 잘못됐다고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이 안 서니까 다음에 또 찍어봐요. 비슷한 사람을 계속. 그럼 이상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리더가 되시고 리더를 뽑으실 때 요 기준만 잘 따져보시면 내가 리더 덕목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지금 리더인데 이게 없다, 빨리 보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보세요. 이거 하나만 어겨도 오늘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뒷담화가 분명히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인간은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보세요. 사랑을 여러분이 만약에 어기시죠? 남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해주시면 배려 없다고 욕합니다. 분명히. 정의를 여러분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시면 아주 염치 없다고 또 욕합니다. 지혜에 부족한 말을 하면요, 개념 없다고 욕합니다. 예절 어기시면 무례하다고 욕합니다. 인간이 남 욕할 때 저걸로 욕해요. 특히 한국인들은요, 양심을 하진 않는데 이 감각은 탁월해요. 여러분 남 욕하실 때 이걸로 욕하지 않으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이 여러분을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들어갔는데 가족이 여러분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 그럼 바로 뭐가 서운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배려를 안 해주다니. 나를 이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굴다니. 개념이 없구나. 이런 게 바로 자동으로 떠오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비난해요. 왜냐면요, 이런 기준이 없이 상대방을 욕하는 건요, 개인적인 비난이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냥 나는 제가 싫다는 얘기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비난을 해야 사람들이 공감해 주거든요. 정말 잘못했네. 너 와이프가 잘못했네 하고 같이 얘기해 주려면요, 반드시 이거를 거론해야 돼요. 여기에 이걸 어겨야 돼요. 상대방의 죄가 이걸 어겨야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 줍니다. 요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역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미리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비난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비난하면 그건 억지 비난이 돼서 공감을 못 얻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미리 이거를 한번 지켜주시면요, 양심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